차를 병원 입구로 가져오세요. 간호사가 말했다. 67세 남편은 큰 수술을 마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병원은 집으로 가라고 했다. 나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정말 집으로 보내는 걸까? 그 결정이 그날 밤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가져올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나는 코나조와 하와이에 사는 아줌마다. 우리 집 남자는 67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주중에는 호텔에서 일하고 쉬는 날이면 자전거를 타고 음식 배달을 하며 하루 종일 호놀룰루 골목골목을 누볐다. 몸을 움직여야 비로소 하루를 제대로 살았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이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배달을 가던 길 골목에서 여자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왔다. 남편은 아이를 피하려고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잡았다. 순간 자전거가 앞으로 꼬꾸라졌고 남편의 몸은 그대로 도로 위로 내던져졌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의 오른팔은 보기에도 심하게 부어있었다. 남편은 원래 아프다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웬만해서는 참았고 웬만해서는 버텼다. 그런 사람이 먼저 팔이 부러진 것 같다고 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우리는 곧바로 응급실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5시쯤이었다. 곧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미국 응급실은 내가 알고 있던 병원과 달랐다.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더 위급한 환자가 먼저 치료를 받는 곳이었다. 팔이 부러진 환자의 순서는 조금씩 뒤로 밀렸고 시간만 묵묵히 앞으로 흘러갔다. 기다렸다. 의사를 기다리고 엑스레이 결과를 기다리고 다시 CT 결과를 기다렸다. 그날 응급실에서 가장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은 통증이 아니라 기다림이었다. 마침내 의사가 입을 열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짧은 한마디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단순히 팔이 부러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꽤 긴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남편의 팔과 손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부어 있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부목으로 팔을 고정해주는 것까지였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수술 일정을 잡기 위해 다시 연락을 줄 거라고 했다. 우리는 진통제 처방전만 손에 쥔 채 응급실을 나왔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쉽지 않았다. 응급실에서 5시간을 보내는 동안 주변 약국은 모두 문을 닫았고 처방전은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으로 넘어가 있었다. 이제 약만 받으면 끝일 줄 알았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다시 1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약을 받아 집에 도착하니 자정이 가까웠다. 긴 하루였다. 하루는 끝나고 있었다. 하지만 고통은 그제야 우리 집 문턱을 넘고 있었다. 저희가 지금 병원에 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응급실 다녀온 다음날 병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정형외과 진료를 잡아줬어요. 응급실 다녀온 지는 지금 한 3일 정도 지났고 남편은 지금 진통제 먹으면서 겨우 버티고 있어요. 이제 계속 소파에만 앉아서 있고 밤에도 침대에 누우면 팔이 좀 땡기고 아프다 그래가지고 지금 며칠째 소파에서 자고 있어요. 지금 심정은 하루라도 빨리 수술 날짜가 잡혔으면 하는 바람뿐이에요. 이제 가보면 알겠죠?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났다. 의사는 CT 사진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생각보다 많이 부서졌습니다. 열어봐야 알겠지만 상태가 심하면 본토 전문병원으로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마음은 가장 나쁜 결말부터 먼저 써 내려갔다. 수술 날짜는 일주일 뒤로 잡혔다. 수술 당일 병원에서는 새벽 5시까지 오라고 했다. 우리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다.
아직 밤이 아침을 내어주지 않은 시간. 병원에 도착했는데 응급실 불만 켜져 있었고 그 외의 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 거대한 병원은 눈앞에 있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마치 숨을 죽인 것처럼 고요했다. 한국에서는 이른 아침에 병원에 가도 출입문이 잠겨 밖에서 기다렸던 기억은 없었다. 우리는 그냥 말없이 그 문 앞 벤치에 앉아 병원이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있으니 비어있던 공간이 하나둘 사람들로 채워졌다. 암 수술을 앞둔 엄마와 말없이 바라보는 딸,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던 노부부. 수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달랐지만 흐르는 공기는 비슷했다. 잠시 후 남편의 이름이 불렸다. 한국에서는 침대에 누운 채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남편은 두 발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걸음은 담담했다. 그런데 그 등을 바라보고 있으니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을 혼자 걸어가는 사람처럼 쓸쓸해 보였다. 잠시 뒤 간호사가 나를 불렀다. 수술 준비실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었다. 순간 잠깐 머뭇거렸다. 한국에서는 보호자가 수술 준비실 안까지 함께 들어가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었다. 간호사는 남편 옷 갈아입는 걸 도와주라고 했다. 소독 티슈를 건네며 몸도 닦아주라고 했다. 의료진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준비를 보호자와 함께하는 모습이 낯설었다. 잠시 뒤 간호사가 들어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의료진이 들어와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직원이 들어왔다. 묻고 또 묻고 처음에는 왜 같은 질문을 계속하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나중에서야 알았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환자를 다시 확인하는 것. 그 반복은 번거로움이 아니라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실수를 막기 위한 절차였다. 한국에서는 수술 전날 입원을 하루 동안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곳에서는 수술 몇 시간 전 그 모든 과정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의료진이 차례로 들어오고 나가기를 반복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간호사가 남편의 침대를 천천히 밀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수술이 시작되는 것이다. 남편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Love you.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침대가 수술실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다. 수술은 2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했다. 끝나면 문자로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 2시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시간이었다. 나는 병원 밖으로 나왔다. 길 하나를 건너니 오래된 묘지가 있었다. 삶을 붙잡는 건물과 삶을 내려놓은 땅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다. 나는 묘비를 하나씩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다. 이름이 새겨져 있고 태어난 날이 있고 세상을 떠난 날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짧은 선 하나. 사람의 인생은 결국 그 선 하나에 담긴 시간일 텐데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을 마치 끝없이 이어질 것처럼 살아가는 건 아닐까? 나는 발길을 돌려 이올란이 궁전함 나무 그늘에 앉았다.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문자 한 통을 기다렸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바쁘게 걸어가는데 그날 4시간만은 그 나무 아래 멈춰 있었다. 정오가 조금 지나 수술이 끝났다는 문자가 도착했다. 나는 서둘러 병원으로 돌아갔다. 회복실에서 만난 남편은 아직 마취에서 덜 깬 얼굴이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은 자꾸만 허공을 떠돌았다. 잠시 뒤 휠체어를 탄 남편이 병원 밖으로 나왔다. 그게 태연이었다. 큰 수술을 받은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쉽게 믿기지 않았다. 간호사는 남편을 조심스럽게 차에 태워주고 문을 닫아주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발로 수술실까지 걸어 들어갔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 남편은 몸을 조수석에 겨우 기대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자기 몸 하나 버티는 일도 버거워 보였다. 의사는 수술이 잘 끝났다고 했다. 그래서 나도 안심했다. 그게 미국 병원의 방식이었다. 미국에서는 수술이 잘 끝나고 상태만 안정적이면
가능한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병원은 오래 머물며 회복하는 곳이라기보다 치료가 필요한 동안 머무르는 곳이라는 개념이 더 강했다. 수술 뒤에는 병실보다 집에서 회복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했다. 감염 위험을 줄이고 꼭 필요한 환자에게 병상을 사용하기 위해서란다. 그때는 그 판단이 맞는 줄 믿고 집으로 향했다. 그 믿음이 그날 밤 산산이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여기 카페테리아 음식이 먹을만해요. 이게 해서 시불 스크램블 에그랑 소시지 그냥 프라이드 라이스 찍고 남편이 팔 수술하고 집에 가서 그날 밤 한 10시부터 그 통증이 이제 시작이 돼서 병원에서 준 진통제를 먹었는데 그게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고통을 혼자 감수하고 있다가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 너무 아프대요.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병원에 전화를 해봐야 되겠대요. 거의 1시간 동안 전화를 돌려서 겨우 닥터랑 통화가 됐는데 닥터가 겨우 한다는 말이 네 수술 퍼펙트인데 왜 그러지? 그러면서 내 어시스트한테 그러니까 자기 조수한테 말해 이러더니 조수한테 전화를 넘긴 거예요. 그래서 조수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진통제를 2시간 정도 지나서 한 번 더 먹으래요. 그래서 그걸 또 먹었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희 남편이 웬만하면 아프단 소리도 안 하고 어디가 다쳐도 티를 안 내. 근데 얼마나 아픈지 막 발을 바들바들 떨면서 손을 계속 주무르고 앉아있지를 못해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 병원에 가 있자. 그래서 여기 병원에 와가지고 그 정형외과를 간 거예요. 그 남편이 지금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그 정형외과 그 데스크에 있는 여자가 오늘 정형외과 의사들이 다 수술이라 널 봐줄 의사가 없대. 너무 아프면 응급실 가래요. 담당 의사의 그 조수가 전화가 와가지고는 그래 그러면 자기가 약을 처방해 준다면서 몰핀 계통 진통제를 처방을 해준 거야. 국에 가가지고 물을 사서 준비를 하고 있 다음에 약을 받자마자 그 몰핀 진통제를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괜찮아지겠지 하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1시간이 지나도 그 통증이 안 가라는 거야. 이 사람이 4시간마다 먹으려는데 너무 아프니까 2시간 만에 그 진통제를 또 먹었어요. 또 먹었는데도 안 가라져서 저희가 응급실에 온 거예요. 응급실 왔는데 또 세워라 기다려라 또 뭐 접수하고 뭐하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도 아무도 와서 보지도 않아. 이 사람은 아파가지고 막 발을 돌돌돌돌 굴고 있고 옆에서 보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호인들한테 가서 저 사람 지금 아픈데 의사한테 말을 하든지 누가 와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저 사람 지금 너무 힘들다고. 응급실 담당 의사가 왔어요. 조금 있으니까 간호원이 드디어 자기 약 처방이 내려졌다면서 펜타놀이라면서 그 주사로 맞는 펜타놀이래요. 15분, 20분, 뭐 40분이 지났는데도 계속 아파. 다시 또 말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요만한 주사 병에 들은 거 링거로 맞게 해가지고 그거를 맞으니까 남편이 통증이 10이었으면 그게 한 6으로 내렸대요. 그것만 해도 살 것 같대요. 6인데도. 너무 아팠으니까. 한 1시간도 채 안 가더니 그 통증이 다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 상으로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서저리가 퍼펙트한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자꾸 아프냐.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야 되지 않냐 막 이러니까 자기네도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대요. 그러더니 뭐 입원을 시키라고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입원을 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아직 여전히 못 찾고 있어요. 제가 지금 남편이 퇴원하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왔다가 점심에 왔다가 지금 또 병원을 왔어요. 분명히 오늘 통증이 안 잡혀가지고 퇴원하라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CT 찍는다고 했는데 CT도 안 찍고 갑자기 집에 가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일단 내가 병원에 갈게 이러고 병원에 왔어요. No, you look like But yeah. you can make a YouTube of my surgery and everything. Yeah. So And this. 오늘은 남편의 주치의를 만나는 날이다. 태어난 뒤 통증은 조금씩 잦아들었고 단단하게 부어있던 팔도 많이 가라앉았다. this appointment should be done by 2 o'clock. Okay.
Thank you. Thank you for giving me a ride.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어제는 수술 자국을 따라 촘촘히 박혀 있던 스테이프를 모두 제거했다. 의사는 상처도 잘 아물고 있다고 말했다. 재활도 시작됐다. 물리치료사는 팔이 굳지 않도록 매일 꾸준히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남편이 좀 너무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가지고 기다리는 동안 칼라모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엄청 뜨겁습니다. 남편은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낮은 신음소리를 삼켰다. 얼굴이 이그러질 만큼 힘겨워했지만 다시 숨을 고르고 한 번 더 팔을 들어 올린다. 집에 돌아오면 얼음찜질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다시 팔을 움직인다. 사람의 몸은 그렇게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남편에게 가장 힘든 건 통증이 아니었다. 가만히 있는 일이었다. 남편은 집에 오래 있으면 세상이 자기만 두고 앞으로 가는 것 같다고 했다. 그 흐름에서 혼자 비켜나 있는 기분이 든다는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전거로 미국 횡단을 했고 쉬는 날이면 음식 배달을 하며 하루 종일 거리를 달리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갈 곳이 없어도 집을 나선다. 동네를 천천히 걷고 호텔 커피숍에 잠시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몸은 쉬고 있었지만 마음은 아직도 예전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괜히 바람이라도 쐬면 기분이 나아질까 싶어 돈키호테에서 도시락을 샀다. 남편이랑 같이 가서 먹으려고 돈키호테 도시락이 되게 좋거든요. 돈키호테 가서 도시락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돈키호테 이런 스시 도시락이 되게 괜찮아요. 밖에 나가서 먹을 거라서 이렇게 같이 돼 있는 거 차가운 거랑 옛날에 이 정우 도시락 되게 싼데 지금 얼마냐면 14불 99전이에요. 나와 있어. 남편이 흰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락을 사서 알라모 하나 비치 가서 먹자고 나와가지고 근데 오늘이 주말인 거예요. 주차할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두 바퀴를 돌다가 결국 이 사람이 이 기다리는 거 진짜 못하거든요. 그냥 집으로 가자. 그리고 비도 와요 지금. 그렇게 바다를 향해 나섰던 우리가 도시락을 펼친 곳은 바로 우리 집 수영장 벤치였다. 비는 잠깐씩 흩뿌리는데 햇살은 뜨거웠다. 비를 맞을까 햇볕을 피할까 잠깐 망설이다가 그냥 둘 다 받기로 했다. 하와이는 원래 그런 곳이었다. 남편은 오른손으로 젓가락을 들었다. 밥알 하나를 잡기 위해 몇 번이나 젓가락을 다시 고쳐 잡았다. 평생 아무렇지도 않게 해오던 일이 그날은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더 큰 행복을 찾아 살아간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편한 삶. 그런데 삶은 가장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부터 먼저 가르쳐준다. 아무렇지도 않게 셔츠 단추를 잠그는 아침, 자기 손으로 젓가락을 들어 밥을 먹는 점심, 아프지 않은 몸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나란히 걷는 저녁, 그런 하루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잃고 나서야 알게 된다. 팔이 부러진 것은 분명 큰일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것,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다. 남편이 자전거를 다시 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미국 횡단도 계획했던 많은 일도 잠시 미뤄질 것이다. 살다 보면 인생은 예고도 없이 이렇게 방향을 바꾼다. 그래도 멈춘 것은 걸음이지 우리의 삶은 아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반드시 행복하게 고고고!